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본색 진행을 맡은 한진입니다. 자, 오늘은 정계한 정치평론가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은 오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소식부터 좀 하나씩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출범 초기부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공약을 해왔던 것부터 지금 발빠르게 좀 이행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제 경기 진작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민생 안정을 위해서 단기 처방을 넘어서 이게 생활 밀착형 예산들이 좀 대거 포함되어 있는 추경 편성으로 지금 국무회의 의결까지 했죠. 위중한 상태니까 예. 단기 처방, 중기 처방, 장기 처방 이제 이런 게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추경 이제 그 심의를 통해서 국회 쪽으로 빨리 이제 넘겨서 한 20조 정도의 추경을 통해서 뭔가 지금 밑바닥 경기를 좀 살려야 한다는 예. 것은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하자고 엄청나게 지금 그렇죠. 요구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제 한 5개 정도 대통령 공약 사항들에 대해서도 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 이런 것들을 국무회의 의결한 걸로 보면 정말로 이제 이재명은 공약을 95% 이상은 최소 지킨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를 매우 속도감 있게 일단 추진하고 있어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경기라는 것은 심리적 안정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처방이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내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같이 가야 하는데, 그렇죠. 심리적 효과는 뭔가 이제 맡겨 놓았을 때 지금 신속하게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 두 번째 지금 당장 시장에 필요한 부분은 이제 추경 예산, 추경을 집행함으로써 이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단기 전략 그리고 약속에 대한 이행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추경과 관련해서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어떤 효과들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지금 장중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했다라는 속보도 지금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제 심리적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기초 체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이제 국가 시장 또는 주식 시장에 대한 이제 일종의 공정성이 훨씬 더 확보되는, 시장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주식 가격이 지금 현재 기업의 주당 가치보다는 주식 가격이 OECD 그리고 G20 국가와 비교하면 현저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게 국가가 깃털을 좀 더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이제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반영됐다고 보고요. 뭐 3천이기 때문에 야 오를 만큼 오른다라고 하는 건 아직 없더라고요. 예. 이제 좀 더 나가면 어떻게 하면 이제 3,500, 4천까지 가지? 그럼 국가가 이런 깃털을 닦았을 때 기업이 결국에는 생산성과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내는 구조, 뭐 그거는 결국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렇죠. 이제 선순환 구조로 맞물려 돌아가면 아마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정도의 주가 상승 이것이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네, 지각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길이 비가 와갖고 예, 비가 많이 비가 왔죠. 와서 예, 그 점이 좀 네. 아무래도 좀 오시는데 시간이 네, 걸렸던 일찍 것 나왔어야 같습니다.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 일단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건 추경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일단 물고 뜯어봐야 지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정치적 포퓰리즘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뭐 현금 살포가 문제다 이런 얘기도 지금 꺼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위주로 해서 커뮤니티나 이런 걸 좀 살펴보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모양새더라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거 오히려 좀 더 괜찮다,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좀 읽혀지죠.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도 국민의힘도 이미 30조 추경을 하겠다는 공약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5조 규모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소재로 받는 거지, 이 근본적으로 이제 생각이 다르거나 뭐 처방이 다르거나 뭐 이런 건 아닌 상황이고,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현장 가보면 진짜로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고, 저는 특히 이번 추경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거는 경제학자들이 그 지적을 많이 하던데 그 부채 탕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채 탕감 같은 경우에는 역대 정부에서 다 공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사실 지키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그 공약에서 그 이제 부채 탕감을 과감하게 이제 결정을 한 이런 거는 상당히 좀 평가받을 만한 대목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자, 이제 다행인 것은 지금 국힘에서도 이게 뭐 이제 외견상으로는 반대하는 것
했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뭐 포퓰리즘이다라고 해놓고는 또 경기 진작 그리고 지금 뭐 취약계층, 자영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저는 정치적으로 좀 잘 풀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이제 예. 추경을 어쨌든 30조 5천억 정도를 지금 편성을 했으면 여야 간에 뭔가 정치적 물꼬를 터는 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국힘이 저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국힘이 문제 제기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포퓰리즘을 한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없다는 걸 자기들도 잘 알고 있을 테니 이걸 이제 뭔가 다른 부분에 협치가 가능한 공간을 열어가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어떻겠느냐 예.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뭐 포퓰리즘이다라고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도 별로 지금 국민에게 와닿는 게 없다라는 그렇죠.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라고 맞아요. 하면 이제 추경을 빨리 국회로 가져와서 지금 남아있는 게 빠르면 한 2주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이제 지금 원내대표끼리 모여서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짓는 것은 아마 김민기 원내대표의 또 첫 지금 일단 여야 협치의 모델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은 속도고 두 번째는 가능한 한 여야 합의를 빨리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이제 이러한 공세적인 입장이 타격감이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곳에 이제 경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골수 국민의힘 쪽 지지자예요. 강성이시기도 하고 항상 만났다 하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 막 욕만 하고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이번엔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편복지 차원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선별적으로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것까지도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참 와닿는 부분들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정책 설명할 때 보면 이제 윤석열 시절과 확연히 달라진 점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이해도가 높고 예. 본인이 이거를 했을 때 어떤 효과나 어떤 이제 말하자면 순환 구조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정책을 왜 해야 돼, 이 편성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다 이런 느낌을 들고,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뭐 체감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것과는 또 별개로 정책적으로 이게 대통령이 이거를 완결적으로 설명해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의 만족감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 또는 걱정이 되는 점은 이게 이제 4개월 안에 다 이제 지역 화폐가 되든 뭐 이렇게 이제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국민들이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요 돈만 써서 이제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느냐?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사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쓸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만 써가지고는 경기 지장이 안 될 텐데 예. 플러스 알파를 뭘로 할 거냐라는 대책은 물론 이제 경제 주체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지만 저는 대기업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기업 쪽에서 뭔가 현금 보유를 많이 하는 게 있으면 일자리 쪽으로 투입을 하든 아니면 좀 직원들이 복지 쪽으로 하든 아니면 사회공헌 쪽으로 하든 뭔가 내놓고 정부에서 지금 한 30조 이상의 추경 편성을 해서 가는 것이라면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해서 좀 보태주면 이게 이제 일종의 경제적 성수 효과 그럽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나타날 텐데 지금 이것조차도 아직 이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 하고 있으니까 예. 부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좀 그 뒤에서 지원 부대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당 차원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속도감 측면에서는.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부채 탕감과 관련된 거를 이제 저희 네.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 계열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뭐 이러면 도덕적 해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배째라에서 7년 동안 자기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왜 돈을 갚아주냐 이런 식의 논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황당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빚독촉에 대한 거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논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예. 이제 이자를 유예해주자, 또는 이자를 지원하자. 원금 탕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를 해줘도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건 아마 이제 진보 영역의 민주당 지지자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예. 국힘 쪽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초단체장 이제 시장 한 분을 만났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공공은행 같은 거를 설립해서 시중에 가면 돈을 못 빌리니까 완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이익금융권 또는 사채신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3, 그렇죠. 4%면 빌려 쓸 수 있는 돈을 이 사람들은 10%, 15%를 빌려 써야 되는 상황 같으면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이자는 더 많아지니까 훨씬 더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라는 논의를 하면서 자, 공공은행을 통해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금리는 실제로 신용 1등급 정도가 시중은행에서 빌릴 정도로 해서 관리 제대로 다 하자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2,000만 원 정도 내가 빚이 생겼는데 이걸 안 갚는데 예.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본인이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2억 원이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지만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40대, 50대, 60대가 신용불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갚을 길을 주면 무조건 갚고 신용불량이 안 되지. 2천만 원 정도를 갚지 않고도 내가 신불이 되어서 모럴 해저드 상태로 살겠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또 지금 최저임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월급여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5천만 원 이하 7년 동안의 장기 연체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 지금은 도저히 자기가 노동을 통해서 갚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재기의 기회는 더더욱 없으니까 국가가 결국 복지라는 이름으로 자 최저생계비 지원하거나 차상위 지원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사람들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경제활동 인구로 만들자라고 했을 때 이 비용을 국가가 감당한다면 자 이것이 어느 정도이냐 이제 이런 게임이죠. 왜 그러면 대기업에 자 30조 정도 지금 세금 감면 조치를 해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 좀 지원하는데 한 10조 정도를 쓰면 되는데 이거는 왜 뭐를 해저드냐라고 우리가 좀 더 균형감 있게 판단하고 예. 접근할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모럴 해저드 빠지면 안 되지만 네. 그러면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예. 복지의 사각지대로 복지의 영역으로 가면서 국가가 줘야 할 것을 오히려 기회의 공간으로 열려서 이제 기회의 공간으로 옮겨와서 한 8, 90%는 기회의 공간, 20%는 우리가 정책적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8, 90%를 살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채무에 대한 압박, 그 부담을 좀 해방시켜주면 반대로 이제 그 비용 이상으로 생산성 늘고 생산성 늘면 늘어난 만큼 세금을 또 내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가 또 순환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시간을 예. 겪을 때 일본에서 많이 유행했던 말이 개개인의 경제적 활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건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활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예. 표현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개개인에게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주체를 흔히 정부, 기업, 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효능감이 있든가 아니면 기업이 투자를 하든가입니다. 근데 과거와는 달리 지금 우리 기업들이 삼성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국내에 30조 투자할게요.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 글로벌 환경에서. 예를 들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 개인들이 내가 다시 지금 이제 전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경제적으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려면 정부가 뭔가에 이제 말하자면 공간을 열어줌으로써 효능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기할 수 있겠다. 이런 바탕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이제 비탄감이 도덕적 비판이나 뭐 정책 논쟁은 가능합니다만 사실 아무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제 정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하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인 비판 이런 것들이 두렵고 혹은 이제 돌파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 해왔던 건데 사실 이제 이 정도 규모를 할 수 있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저는 실천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우조선해양도 산업은행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결국 하나오션으로 팔았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죠. 기업을 지금 경매처리해서 끝장내는 것보다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려가지고 가격을 높이자라는 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까? IMF 때 우리가 은행 다 무너질 때 공적 자금 그 국민들 다 세금 아니에요? 은행 지금 떵떵거리고 제일 잘 살지 않습니까? 은행이 정말 사회적 기여나 공헌을 어느 정도 하는지 저는 지금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시점에 필요하면 공적 자금을 투입했던 거예요. 예, 왜 개인한테는 그거 투입하면 안 되고 기관이나 예를 들어 기업에는 투입하면 되느냐고. 왜 그러면은 재벌 감세해줬다고 대기업 감세라는 것이 정말로 대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수십조를 자 이렇게 감액을 해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좀 한 5조, 10조, 20조 넣자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 개인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분들이 세금에 대한 조세 부담률이 현저히 낮거나 세금을 안 내지만
어쨌든 전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쪽으로 필요하다면 왜 개인은 예외가 돼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좀 거꾸로 돌리면서 결국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치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하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대학생들의 학자금 빚을 바이든이 일시에 면제 탕감해 준 적이 있거든요. 공화당이 굉장히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주에서는 소송도 냈어요. 이게 네.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똑같은 논쟁 구조에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이제 이겨서 다 지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나라가 어디냐 자본주의에서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제가 댓글에서 많이 봤는데 미국도 지금 이제 이미 2022년도에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탄감 정책을 시행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당시에 미국 경제, 그러니까 청년들의 취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활력을 불어 넣었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뭐 저성장을 넘어서 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 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이해는 할 만하죠. 이제 나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모든 것을 팔다리 다 자르고 성실하게 상환을 했는데 네. 나는 버텨왔다. 어떤 식으로든. 근데 버티지 못한 사람을 왜 국가가 돈을 대주느냐. 이제 이런 데서 억울한 국민들이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완벽하게 100%를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성실 상환자한테도 기회를 달라. 어떤 기회가 있는지 이제 연구를 해야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대목에서 꼭 우리 그 국민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인이 지금 국가 경영을 총 책임을 지는 당사자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성실하게 상환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했을 때 당신이 만약 대통령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냐라고 거꾸로 질문을 했을 때 좀 다른 결론이 전 나올 수 있다고. 네. 당연히 성실 상환자는 세금도 제대로 내고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노동 가치를 최대한 만들어서 자기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인정하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기회를 다시 열어주자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 당사자의 위치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가의 경영, 대통령이 본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을 던져보면 이 문제는 비교적 그래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기업은 공적 자금 투입할 수 있고 왜 은행 같은 데는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데 개인에게는 자영업자도 사업가지 않습니까? 기업인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사업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긴 거는 왜 국가나 큰 기관은 다 되는데 개인은 안 되느냐. 이것은 오히려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개인은 국가보다 덜 중요한 거야. 기업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혹시 예단과 편견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예. 국가의 역할 그리고 개인의 부채나 개인의 이런 파산 상황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과정에서 이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보다 좀 열린 시각으로 해서 이제 각 부처에서 각고의 노력들을 좀 필요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언급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디테일성까지도 앞으로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경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들 아무래도 그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만 보더라도 이를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요약을 하자면 이공계 인재 육성에 대해서 이제 초중고 진학 촉진을 한다든가 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의 연구 지원, 교육 이런 것들도 지원한다라는 것을 시행령을 이제 근거 기반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 기반부터 잘 다지겠다 이런 좀 의도로 읽혀지는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이재용 삼성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렇죠. 이제 AI 기반으로 국가에서 이런 이제 기초를 튼튼히 하고 또 일종의 국부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뭐 대국민 또는 협동조합 방식의 배당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좀 이따가 논의를 하더라도 예.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청소년에게 꿈을 줘야 한다. 그리고 삼성이 지금 이제 10만 명 학생에게 AI 교육을 그렇죠.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런 화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바람직하다. 자, 대기업과 이재명 정부가 어떤 관계 유지하는 거 이런 것은 차치하고요. 기업은 기업대로 역할, 대기업은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사회공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 돈도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따져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활동을 하는 부분은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러면 삼성이 이렇게 했으면 SK는 어떻게 할 거냐? LG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가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국가는 마중물을 이렇게 한 30조 정도 부으면 경제 참여의 주체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걸 내서 이것이 실제로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결국 경제 성장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 어저께 이런 방식으로 한 것은 매우 좋은 시그널이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사업을 하는 각 주체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품의 경쟁력,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혁신의 과정들을 계속 거쳐갈 것이냐, 이런 것들로 선순환이 되면은 정말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 또는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 주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저 부분에서도 정부의 견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취재하다가 만났던 이공계 졸업생들 얘기 들으면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석사나 박사 하고 나서 연구원 같은 생활할 때, 이때 굉장히 박봉입니다, 생각보다. 근데 사실 좋은 아이디어나 이공계 관련된 기술적인 어떤 창의력은 그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들을 이제 말하자면 뭐 이들이 정식 연구원이 되거나 어디 취업하거나 하기 전에 말하자면 랩 같은 시설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 관리에 대한 어떤 필요가 있고, 이게 지금 전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정부도 할 수 있고 기업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들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이 인력들이 유출돼요. 왜냐하면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미국 가서 취업을 하면 연봉이 뭐 많게는 5배, 10배 가량 높으니까, 그래서 이 인력의 유출을 막는 거를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비근한 예를 들면 예전에 DJ 정부 시절에 벤처붐 일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 정부에서 그 창업자금 투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예를 들면 10개, 30개 해서 뭐 20개 망하더라도 어쨌든 살아남는 기업들이 혁신 기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말하자면 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혀 뭐 논의조차 사실 잘 안 됐던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 그다음에 지금 우리도 그러니까 AI 그 비서수석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정우 씨를 그러면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뭐 좀 진부한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그 관과 그 기업이 협조하는 어떤 시스템, 그래서 고급 인력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 그 기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과정을 좀 설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이재용 회장도 어쨌든 화답을 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이전에 그 5대 그룹 총수들과 만났을 때도 자서전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사회공헌 활동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그 부분들을 맞춰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실제로 그걸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모습은 참, 이건 역시 도파민 터지는 소식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 스픽스 내용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글이 있었는데, 저도 자, 스픽스 출연한 이래 정치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다른 주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이렇게- 보니 삼성 이야기도 이렇게 기분 좋게 예. 그래도 우리는 늘 뾰족한 성공 같은 걸 가지고 잘못한 걸 지적을 해오는 맞습니다. 거지만,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뭐 충분히 이제 우리가 칭찬을 해줄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칭찬하는 채팅도 너무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구독과 좋아요로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방법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꼭 많은 좋아요를 눌러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일단은 뭐 앞서 추경이나 또는 그 밖에 어떤 여러 국가 정책 사업도 그렇고, 일단은 포용,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셨던 대통령께서 이제 이걸 위해서라도 여야 원내 지도부랑 만찬을 갖겠다라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22일자로 이제 만나기로 그 물살을 타는 것 네. 같아 보였는데, 지금 또 당내에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진행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왜냐면 이제 민주당에서 당대표 선거가 이렇게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당권 경쟁에 있어서의 구도를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로 이제 나가겠다, 출마를 결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겠다, 좀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두 분은 좀 판단하십니까? 정치적 지형에 대한 어떤 뭐 다른 판단은 당연히 이제 정치권이니까 존재하는 건데, 저는 이제 G7 해외 순방을 갔다 오면 야당에게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여의도에 와서 그러니까 정치인들 만나서 설명하는 게 사실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는 빨리 만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민주당도 좀 크게 정치를 보면 이런 이제 여야 간에 협치하는 모습, 그다음에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하는 모습을 회복시켜서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더 효과가 있는, 말하자면 정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대승적으로 결단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뭐 임기 초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해외에 갔다 오면
어떤 일이 있었고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여야에 설명하는 이런 거를 좀 계속 그 관행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송원석 원내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이제 경북 쪽에서 정치를 예. 하셨으니까 이제 만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국힘 쪽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요. 협치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되죠. 그리고 싸울 것과 또 협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리해서 논의를 하지만 국힘 쪽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일단 따라가는 것이 국힘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무조건 다 발목 잡기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장애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뭐 이유는 없습니다. 무조건 붙는 거예요. 5년 예. 동안 전면전 하겠다. 이것이 국힘 쪽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 쪽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게 손해가 난다. 왜냐하면 악성 정당 그리고 지역으로 좁혀진 정당 그리고 극우 극단과 손을 잡는 정당처럼 계속 갈 경우에는 국힘이 국민들이 바라는 이제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41% 지지자들이 있었다는 그 상황을 반영을 못하게 될 텐데 이게 이익이냐 손이냐 이제 이런 면에서 국힘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협력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그 협력이 안 될 가정하에 이제 지금 민주당은 뭔가 계획을 세우겠지만 국힘이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좀 더 된다면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재부 출신이고 완전히 경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텐데 누가 이 송원석 원내대표와 라인을 맞춰가지고 좀 제대로 뚫고 갈 수 있는 고단위 정치적 논의 같은 게 있으면 예. 설득 또는 협의가 가능한 파트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권성동과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권성동은 뭐 아예 협치가 될 사람이 아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송원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부각시켜서 여야 간의 협상을 좀 하면은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추경이 들어가게 되면 본인들 이제 지역구에 편성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지도 만찬에 대한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상황이라고도 보여져서 좀 긍정 기류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아니 생각이 안 갈 수는 없어서 가지 말고 가서 제대로 논의를 제대로 해서 논의를 결과를 가져오는 게 국힘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렇죠. 자 그럼 밥을 먹으러 안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자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식사합니다 하는데 아 나 안 가는 이유가 뭐야? 그냥 기분 나빠. 나 이재명 대통령 인정 못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기는 가는데 거기에서 뭘 어떻게 할 거냐? 매우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반대쪽이 아니고 본인들이 끌어내야 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이가 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두 정당의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의 차이가 진짜 많이 납니까?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일치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빨리 갑시다. 자, 양쪽 공통공약 가져옵시다. 이거부터 바로 실행위원회 국회 특위 구성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가면서 일단 본인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실제로 리더십을 확보하는 좋은 수단으로 쓸 수 있는데 거기 가자마자 자 오늘 내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뻔질나게 한 소리 했다. 당신 포퓰리즘인데 이래가 나라 끌고 가 되겠어요? 이런 거 해가지고 돌아와서 내가 잘했다고 자축할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 속보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이거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김용현 씨 관련해서 네. 그 원래 공무집행방해 혐의랑 이제 또 하나는 그 증거인멸 교사 행위로 이제 기소가 지금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에 배당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게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은 지기현 부장판사를 피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성진 부장판사가 또 어떤 인물일지 이게 또 관건일 것 이제 같아요. 일단 병합이 안 됐다는 게 좀 놀랍네요. 이거 예. 지금까지는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 쪽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이제 지금 형사 34부 조금 전에 뭐 한성진 예, 한성진 부장판사 쪽으로 부장판사요. 갔다는 것은 병합이 되지 않고 별도로 이걸 이제 영장 심사를 하겠다는 걸로 이제 일단 이해가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앞으로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기현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신호탄이 아니냐. 이게 제가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제가 직감적으로 드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제 대법원이나 또는 서울고법에서 내란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재판 진행을 지기현에게 맡길 수 없는 상황이 온 것도 아니냐라는 추론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의외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 지금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영장을 이제 실제로
실제로 발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도 대충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더 명확하게 이게 범죄 사실이 있다면 될 거고 여기에서 만약 이제 영장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영장 심사를 하게 되면 다른 여인영, 이준우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내란범들. 자, 이런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그러면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내란 사건이 대체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1심 그 재판을 받을 때 이게 또 지금 한선진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았고 그 당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분리된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근데 한성진 부장판사에게 배당된 거는 굉장히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근데 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안들로 판사의 성향을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측면이 전 대표님 말씀하신 측면이 크다고 봐요. 예를 들면 예. 직위원에게 이거를 맡겨서 끌고 가는 게 더 이상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예. 들면 이게 여론이라는 이런 법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려를 좀 한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김용현이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준비 기간인데 어떻게 나를 기소하냐? 이건 법적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직위원에게 또 갈 경우에는 직위원이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을 풀어줄 때 논리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수사의 정당성 부분을 거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차원들이 반영이 돼서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달라진 거는 어쨌든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이게 이제 특검이 지금 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영도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뭐 그까지 판단하지 말죠. 이 판사의 원래 성향이 이렇게 되면 이 문제를 예.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결과 나오면 네. 일단 이제 그렇죠. 좀 보는 두고 거고. 볼 일이다. 지금 현재 범죄 혐의를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나 내용을 보고 법원에서 법적 기준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람이 지금 뭐 그렇죠.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지금 가기에는 지금 조금 너무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좀더 취재를 해봐야 될 영역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 뭐 요건 요쯤 하고 또 다른 이야기 좀 아니 이제 제가 조금 더 보태자면 이제 이런 아, 예, 겁니다. 예, 이제 말씀해 한정진 부장판사가 이렇게 이제 심리를 한다는 것은 예. 어쨌든 법원 내부의 기류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전제는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아,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내란 사건 수사의 방향이 특검이 임명되고 나서 실제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외부의 압력이었던 아니면 본인의 판단이었던 그런 거를 이제 떠나서 그러면 내란 사건도 가닥을 잡아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검사복까지 지금 이제 충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신속하게 정리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을 거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김건희 특검 지금 김건희 이제 병원에 누웠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이제 상태는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던데 이제 이 수사도 내란 사건 수사와 별개로 또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3대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증거를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가 속도감으로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이런 걸로 보면은 아 이게 이제 방향을 정상적으로 잡고 있다. 비정상적 상황이 정상으로 상식적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일단은 뭐 한상진 부장판사의 뭐 방법 그 지금 생각하는 바도 좀 그 이전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뭐 지기현 부장판사가 두드려 맞았던 걸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비정상적으로 재판을 운영하는 그 결과의 최후가 어떻게 근데 될지에 대한 이거는 거는 아마 영장이 예. 떨어지면 특검이 다시 병합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재판을 따로 하기 쉽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 재판부 배당이 전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예. 전산상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전산 배치를 안 하고 여기 줘도 되죠. 왜냐하면 그 직위원 재판부에 줘도 되죠. 형사합의 25분가 그렇잖아요. 줘도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전산 배치해서 34부에 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한 거 그거 자체가 저는 그래서 기류의 변화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이 떨어지면 다시 병합해달라 이렇게 예.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 지기현 부장판사가 거절 또는 지금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 재판이 너무 많고 이것까지 다 보고 영장 심사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회피다 아니다라는 예. 걸 떠나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이것이 다른 본인의 뭐 의도에 의해서 작용이 됐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출발 지점이든 결과적으로는 아 기류가 지금 상당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채팅창에서는 여론의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직위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상진으로 넘긴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뭐 저도 좀 심리 좀 우려가 드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이렇게 불타오르는 주제가 너무 좀 뜨거워졌는데 매일 아침에 이렇게 뉴스가 많이 쏟아지면 우리가 어떻게 소화합니까? 한 그러니까요. 주제를 가지고 한 30분씩 얘기를 해야 하는데 뉴스가요. 정말로 많이 쏟아지니까 요즘은 시민들이 뉴스 본다고 너무 재밌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뉴스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럼요. 아직 3대 특검이 본격적인 브리핑도 시작 안 한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매일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오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보면 속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계속 뉴스가 터지니까. 그리고 지금 주가도 지금 3천 돌파 3년 6개월 만입니까? 이렇게 예. 했는데도 이것도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이 다시 거꾸로 역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건데 뭐 이것도 지금 다루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초스피드로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특검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이제는 여론의 기세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분노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표현해 주시는 거는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불타오르던 주제 이후에 조금 우리 이제 좀 재미난 그 좀 긍정적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새벽 시간에 귀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단 도착하시자마자 굉장히 재미난 그 포인트가 포착이 됐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을 만나서 이제 악수를 하는 그 타이밍에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나 없어서 좋았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빵 하고 터졌어요. 이게 굉장히 유쾌한 포인트였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유쾌한 포인트이면서도 참 대단하다 느껴졌던 게 뭐였냐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고강도의 업무를 하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국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논해지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을 해서 어떤 밈이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 다 꿰고 있었다. 좀 이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2017년도죠. 성남시장 하면서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에 예. 취재를 좀 했었었는데 그때도 보면 점심시간에도 도시락 먹으면서 뭐 보고서 보고 이런 그렇죠. 스케줄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 일 자체를 굉장히 좀 그때도 이제 제가 느꼈던 느낌은 이 일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돌아가는 모습 보면 그런 것 같고 그 강훈식 비서실장 관련 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두절이라고 해서 MZ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없는 날. 근데 이제 1박 3일인데 지금 뭐 정신없이 돌아가서 뭐 저도 이제 알던 보좌관들이나 대통령실 간 사람들 보면 집에 그냥 들렀다 오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좀 업무가 너무 과중하죠. 이거를 좀 유쾌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웃기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대통령이 어쨌든 그 농담적으로 던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냥 웃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부인을 안 하는 거 아닌가? 긍정이죠. 우두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예. 없어도 죽도록 일했습니다. 없어서 좋았죠. 이러니까 없어도 죽도록 일했습니다. 예. 이런 또 표현일 수도 있어서 그렇죠. 중의적인 이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김한 예. 기자가 지금 대통령실에 정말로 차출돼서 나갔다라고 하면 이제 일은 힘들지만 만약에 큰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되죠. 첫 번째는 국민들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거 하나, 일을 얼마나 효능감 있게 해야 되는지 이러면 저런 기회를 월급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정도의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비록 많진 않지만 월급까지 줘가면서 가르치면 학원 가서 배우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긴 하지만 본인의 역량을 엄청나게 배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예. 그래서 지금 일 많아도 좋다. 나도 좀 데려가 달라 하는 사람이 바깥에 지금 몇 킬로씩 줄 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사람이 일이 힘들어서 내 나오겠다는 사람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코피가 나든 안 나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국민에 대한 좀 헌신과 봉사에 대한 예. 자기 스스로 만족감도 있을 테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공직자면 아니면 앞으로 정치를 선출직으로 할 사람들이 저런 기회에 정말로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면서 성과를 냈다면 그것이 오롯이 본인의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결실로 다 이제 가져갈 것인데 강훈식 예. 비서실장 얼마나 좋습니까? 인사청문회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국무청 인사청문회에 대한 강훈식 예. 지금 충청도에서 도지사 해도 되고 그렇죠. 더 큰 꿈을 또 꾸고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보면 일 죽기 살기로 한 수밖에 없죠. 얼굴 좀 초췌해진 거 그거 뭐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채팅창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는 이재명 보유국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을 또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자, 그리고 제가 요즘 방송하시는 분들 예. 보면 우리 한진희 소장도 그렇고 어저께 이상호 기자도 그렇던데 예. 갑자기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극존칭을 많이 쓰는 거예요. 아, 근데 맞다. 그걸 이게 좀 하지 그러면 안 돼요. 말라고 좀 이상하다, 좀 듣기가 좀 거북하다. 아마 우리 저 김한 기자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뭐 오셨습니다, 그렇죠. 가셨습니다. 이거 지금 약간 거부감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예. 완전 좋아하는 분들은 아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정권 바뀌고 나니까 왜 말하는 이게 스타일이 좀 달라졌느냐 이런 이야기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예, 그렇죠. 저는 가능한 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저 뭡니까 이제 보통 명사를 쓰고 예. 보통 문장을 쓰는데 이제 그만큼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을 통해서 뭐 심지어 이런 자랑도 하더라고요. 내가 이재명 찍었잖아. 내가 이재명 찍었잖아. 이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찍어서 이렇게 잘하는 거라고. 그런 국민들이 1,700만 명이 넘는다 생각하면 그것도 얼마나 참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이재명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 대통령을 만든 국민이 더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이제 너무 이제 요즘에 행복하다 보니까 방송 중에 좀 사리사욕을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도 그렇고 워낙에 지난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누리는 기저효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가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일만 해도 아 그래 좋다. 전에 대통령은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효과들이 아직까지는 있고 이재명 정부는 그게 이제 상당히 오래 갈 거예요. 왜냐하면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결국에는 법적 처분을 받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균형감을 좀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까지는 저도 이제 뭐 시사방송이나 나가서 보면 국민의힘 출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는 아직 그런 평가를 안 내리던데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 전직 의원들도 평가를 좋게 하고 있다는 건 지금 상당한 성과나 그 효능감을 주고 있다. 이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못하면 이제 김한 기자처럼 원래 실력과 능력으로만 이렇게 쭉 이제 사회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국힘이든 또는 민주당 쪽이든 정말로 좋은 기회가 이제 열릴 것이라 생각하죠. 지금까지는 야, 너 출신 대학 어디야? 너 선배가 누구야? 그 다음에 너 출신 지역이 어디야? 알고 있는 정치인 누구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저는 7, 80% 작용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한 20, 30%밖에 안 됐다면 지금은 개인의 역량이 7, 80% 인정받고 평소에 갖고 있는 관계라는 것이 관계라는 것 때문에 결정되는 이 비중이 훨씬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면 이제 실력 가진 사람이 마음껏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이제 구조가 된다면 훨씬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힘 쪽에 제가 만나보는 분도 지금까지 약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보니까 진짜 보여주기는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이든 또는 김혜경 여사든 움직이는 것이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 같다는 거를 다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지를 하진 않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거짓으로 쇼하는 것은 아닌 게 확실하다라는 느낌만 갖고 있더라도 충분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잘하는 여러 모습들 중에서 그 이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열린 행정, 열린 소통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이제 국무회의까지 반영을 하겠다 이런 소식도 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공개를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뭐 직접적으로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이 있지 않는 한 이 국민들도 어쨌든 다 열어놓고서 평가를 받게 하고 또 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의 어떤 그 루트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임명되었던 국무위원들 차원에서는 이들이 좀 비정상적인 논리로 계속 국정을 좀 방해하고 이럴 걱정과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좀 더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검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장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도 있을 거고 이익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익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거에도 그렇지만 그 국정이라는 게 모든 걸 공개하면서 할 수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놓고 보면 뭐 적절한 배분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런데 성남시장 시절, 뭐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열린 행정, 뭐 예를 들면 성남시장 시절에도 아예 그 시장실을 다 열어놓고 민원을 받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 본인이 수행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국무위원들이 이상한 소리하고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지금 몇 번 국무회의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을 최고 결정하는 자리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 밑에 이제 말하자면 직원들에 대한 그립감 굉장히 좋고,
그 국무회의에서 몇 번 노출됐지만 반문하면 오히려 부처 차관들이 대답을 장차관들이 대답을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정도로 사안에 대한 이해력이나 학습력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본인이 일정 정도 내가 주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비공개를 해야 할 게 얼마나 있겠느냐. 공개를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있겠느냐 이제 따지겠죠. 예. 왜냐하면 행정을 뭐 제대로 이렇게 경험했던 이제 대통령으로서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만들 것이고. 그렇죠. 그럼 왜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느냐? 자, 지금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가 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생각 하나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아니, 국가가 지금 정부에서 부처에서 뭘 하고 있는지 국민이 모르고 거기에 있는 언론을 통해서 또는 대변인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이게 국민주권주의에 맞지 않다는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예. 매우 잘하는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와서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인사검증 과정을 통해서 왔건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특정 부처의 현안이 어떻게 설명되고 소통되고 그리고 대통령과 의사결정 과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느냐의 그 과정을 국민에게 보여주면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보다 국민이 직접 본다는 것에서 오는 부담. 왜냐면 이 사람 잘한다 못한다가 바로 여론으로 지금 전달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정부에서는 대변인 그리고 대변인이 내놓은 거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아왔던 이 과정을 두 가지를 단계 축소할 것은 바로 보여주자 국민들에게. 이제 이렇게 되면 평가에 대한 시간 그리고 평가의 내용이 굉장히 빠르게 전달된다. 그럼 공무원들은 부담스럽겠죠. 장관도 부담스럽겠죠. 그렇게 가는 것이 이제 실력 있는 자원들이 국무위원이 되거나 장차관으로 발탁되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 저는 매우 적극적으로 국무회의는 공개될 필요가 있다. 안보와 관련된 회의하는 건 안보는 비공개 회의를 하면 되죠. 그걸 뭐 굳이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대통령이 100% 노출돼 버립니다. 자, 생중계 10분, 20분, 비공개 회의도 그 뒤에 이제 나와서 할 때 대통령 참모들도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지금 거꾸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다 비공개입니다. 갈 수 있습니까? 또 이것이 부처로 확장이 되면 장관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회의하는 거 언론 불러서 국민에게 생중계는 하진 않지만 우리 의회 같은 거는 지금 다 지금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방의회까지. 자, 그러면 기자들한테는 그 회의를 공개를 해야 한다. 그런데 비공개 회의가 불가피한 비밀 유지 업무는 또 배제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공무원들의 또 장관들의 그 대국민 직접 대화 방식의 이 효능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와 정책의 질로서 국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예.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를 어쨌든 공개로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국무회의가 열리는 그 시간마다 평가의 시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으로도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고 지금 이제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거의 다 동의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어떤 행정가의 팬덤화 같은 현상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는 뭐 국가 안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처는 보수적으로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저긴 왜 저래 이러면 사실 이제 장관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부처의 성격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근데 하기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문법이나 질서의 변화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게 국민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힘들어지는 건 대통령일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신 있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국민들 앞에서 뭐 방송 평론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 막 활동할 때 춤추고 예. 까불고 예를 들어서 농담 잘하면 그때부터 팬덤이 생기고 예. 내가 과묵하고 굉장히 진중한데 정말로 촌천살인하면서 이거는 절대 안 돼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굉장히 논리적인데 이제 보고 있는 시청자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랬을 때 공격을 할까? 야, 저 사람은 확실히 자기 생각은 분명해. 근데 난 동의 못 하겠어.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해서 정치와 행정을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인기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실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네. 과정이라면 스타일 때문에 팬덤이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환경을 담당하는 부처는
죽었다 깨도 이 나라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논리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될 거고, 개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처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이제 지금 허용해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더 키웁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쳐다보는 사람이 찬반양론이 있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에서 정반대의 정책을 하라고 두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국민들이 구경하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저렇구나라는 걸 판단하고 하는 거는 국민이 바로 그 정책과 정치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그 효능감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이 어떤 길들을 열어두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강조했던 이제 국민 주권주의의 방향성에 맞는 이야기들이고,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바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는 좀 계속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듭니다. 업무적으로만 보면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 아예 개인 SNS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소통 게시판을 그렇죠. 검토하고 있다는. 그러면 대통령실 죽어날 거 아니에요. 원래는 민원이 어디로 갑니까? 뭐 지방자치단체부터 정부 부처로부터 또 대통령실이 원래 민원을 계속 받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거 한 개 더 만들어 놓는다고 그 민원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가지고 지금까지 민원 창구가 다 있었던 걸 대통령도 직접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 정책, 행정에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일이 많습니다라고 하면 원리, 원칙, 지금 현재 이치나 원리로 보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열어가는 첫 대통령이 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행정을 어떤 방식으로 국정 운영으로 반영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은 국민 참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야 되지, 행정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참모들이 힘들고 피곤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보면 우리도 스스로 아직까지 국민 주권 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이 관련된 직접 소통 게시판과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청원 게시판이라든가 또는 이제 국민신문고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직접으로 계속 소통하는 그런 커뮤니티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뭐 지금 아직까지 가닥이 잡힌 거는 구체적화된 거는 없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을 텐데 내 참모들이 아마 말릴 거고 그 방식의 위험성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릴 거 그러면 근데 뭐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했던 그것보다는 훨씬 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형태 정도에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적으로 이 행정을 열어야 된다, 시민 참여를 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다 여태까지 또 어떤 대통령보다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지도 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야 이게 좀 추상적인 거 아니야, 오히려 좀 반대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실제 방안이 나오면 매우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한 접근을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낼 것이다. 자, 문재인 정부 우리 2017년도 대선하고 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그때 국민들이 진짜 뉴스를 찾아봤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가장 특이한 점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뉴스 보는 재미가 좋다는 것은 소극적이고, 왜냐면 텔레비전 켜놓으면 가자고, 요즘 유튜브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왜냐면 텔레비전에 뉴스가 하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도 이해하지만, 두 번째는 개인 PC든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뉴스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이재명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김혜경 여사가 어떤 일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은 이제 국민이 이미 이 정치에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행정이 어느 정도,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가의 문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메신저 역할은 중요하지만 메신저보다는 오히려 이해 당사자가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채팅창에서 이제 두 분의 칭찬이 계속 한 번씩 올라오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칭찬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빠르게 지금 상당히 많은 어떤 뉴스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저희가 이렇게 또 발빠르게 전달하는 거에 대한 이 스픽스의 노력들 또 잘 알아주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타이밍에 또 구독과 좋아요로 또 힘을 더 실어주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바로 다음 이어서 광고 타임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대 128만 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자, 인터넷의 성능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비교는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픽스가 준비한 공동구매 선착순 특가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번엔 제철 과일 세트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부사 사과 특 상품 1kg, 그리고 하우스 밀감 500g, 대과 완숙 토마토 1kg을 21,9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산지 직송과 가락시장 경매를 통해서 최상의 상품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픽스와 자연 섬김 공동구매 선착순 특가 21,900원 놓치지 마시고 많은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잠시 후에 저 이제 특가 이벤트가 끝이 나기 때문에 12시까지 문을 닫는다고 했는데 급해요. 빨리 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빨리 하셔야 되고 한 30분 정도 늘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 이제 그 상품별로 어쨌든 이제 특가 이벤트 시간까지 정해놓고 공동구매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지금 주문하시면 아마 이제 직접 드셔보신 분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예. 그리고 값싸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드시면서 그걸로 끝내지 말고 후기 같은 거 올려주시면 굉장히 좋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이제 공동구매로 달려가는데요. 예.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수요일, 목요일 하고 있는 제철 과일 세트 여러분 많은 주문해 주시면 저희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도 사실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구매하시는데 크게 시간 걸리는 거 아니니까요. 많은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본색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기한 정치평론가 김한 한겨레 21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